김경화 씨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코칭하신 것 중 또 하나는 계획표를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 계획표를 쓰고 엄마는 그 계획표들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 계획표가 어때요? 시간 베이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시간표는 과제 중심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계획표에 시간 정보도 쓰라고 코칭을 해줍니다. 어떤 과제들을 어느 시간에 끝내야 할지를 계획표로 정리하라는 거죠. 시간적 압박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계획된 시간 안에 그 과제를 못 끝냈으면 다음 공부로 넘어가야 한다고 코칭을 해주죠. 엄마가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전 아이가 서울대 법대엔 결코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그 어떤 전문가도 이 부분을 짚어주지 못하죠. 왜냐? 학습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습은 과제 베이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 베이스로 하는 겁니까? 과제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과제를 하나씩 완성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김경화 씨처럼 시간 베이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을 완전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학습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면 시간 베이스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 계획표를 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시간 계획표를 세워놓고 과제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계획된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다음 과제로 이동하게 되면 학습자는 그 이전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효과성이 무척 떨어지게 됩니다.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효율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그 과제들을 어느 정도의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다음 공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업무들은 이렇게 시간 베이스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학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화 씨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에게 시간이 지나면 다음 공부로 스킵하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왜 그런 가이드를 해주시냐면 본인이 그런 시간 베이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시거든요. 김경화 씨 성격을 추정해 보면 성격 유형이 ESFJ 유형입니다. ESFJ 유형은 참으로 친절한 사람들인데 동시에 계획 짜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딱딱딱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본인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가이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 가이드로는 이전 리뷰에서 언급했던 박하님의 경우와는 달리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이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자신의 학습이 완전해지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엄마가 개념 학습이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엮으라고 하죠. 면접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모르면 엮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개념 학습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완전 학습은 과제 베이스로 하는 건데 시간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강조를 해요. 그럼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가이드해 준 대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학습이 완전해진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성취를 하더라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 정도의 지적 성취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큰아이 계획표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큰애 서연이가 중3이에요. 근데 계획표에 수학 1 과제가 적혀 있어요. 수학 1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거 아시죠? 중3 아이가 고2 수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대치동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엉터리인 거예요.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중3 아이가 고2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걸 보는 일반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제가 엄마표 학습 개론에서 기준을 세워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까지는 수학 선행을 하지 않는다. 대신 완전 학습을 연습해야 한다고 했어요. 용인 외대부고 같은 특목고가 이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폐지가 왜 되겠어요?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렇죠. 선행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학교를 없애는 겁니다. 전 솔직히 학교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특목고들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 노력을 했을 텐데 그걸 없앤다는 게 맞는 건가요? 외고 애들이라고 해서 꼭 영문과, 중문과, 불문과에만 가야 합니까? 특목고들이 없어지게 되는 이유는 선행을 해주는 학원들 때문이고, 선행을 해주는 학원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그런 학원들에 김경화 씨 같은 아이들이 등록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학교를 하나 세웠다고 해보죠. 가칭으로 임작가 학교라고 해볼게요. 제가 세운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완전학습을 코칭해 주기 때문에 입시 실적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제가 세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학교엔 입학 정원이 있기 때문에 선발 시험을 안 볼 수 없어요. 응시자들 중에 소수만 선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임작가 학교 입학을 위한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이 이 학교에 자신의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사교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교육부가 이 사태를 보니까 이 임작가 학교만 없애면 학원들도 싹 사라질 것 같거든요. 입학 경쟁이 사라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보고 교육부가 학교에서 더 이상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고 강제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은 어떨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완전학습 코칭을 해서 학습 역량을 개발해주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인적, 물적 자본을 투자한 건데 저 때문에 경쟁이 심해졌다고 학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저는 얼마나 억울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은 그거죠. 입시 실적이 좋았던 거. 경쟁이 문제는 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 없어진다고 경쟁이 사라질까요? 전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 대다수는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성공을 많이 하게 되었다면 우와,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교육이 완전 난장판 되는 거예요. 학교는 망할 거고요. 대한민국은 학원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신 적 있으시나요? 복권을 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왠지 기대감으로 부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당첨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복권을 긁습니다. 번호로 맞춰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크게 당첨되나요?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복권 사업자가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선행학습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선 선행학습을 팔아요. 그건 마치 로또 같은 거예요. 대부분 꽝인 로또죠. 근데 부모들은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요. 왜요? 당첨될 것 같거든. 일단 로또를 사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파는 학원들은 기대감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을 팔면 학원에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어차피 선행인데요.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또 우리 사회에서 실패 사례들은 공유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 그걸 남들에게 공유하고 싶겠습니까? 선행학습은 참으로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로또는 훨씬 나은 편이에요. 여러분이 로또를 한 장 1,000원 주고 사면 400원은 건지거든요. 그런데 선행학습이라는 로또는 기대 수익을 한 3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000원 주고 선행학습을 사시면 30원 정도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행학습을 사는 이유는 로또를 사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입시가 끝나기 전까진 이게 당첨될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로또를 사듯. 엄마와 아이들이 발표 활동을 같이 하는 걸 보시고 입시 전문가 한 분이 발표력을 키우는 팁 중 하나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테드나 묵을 이용하라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테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묵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묵은 Massive Open Online Courses 라는 영어 약자로서 거대한 온라인 공개 수업을 의미합니다.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참여적 거대 규모의 교육을 의미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묵은 EBS 같은 온라인 강좌인데 EBS와 다른 점은 이것이 대학 강좌라는 것이며 대학들이 자신들의 강좌를 무료나 유료로 오픈해서 일반 사람들도 대학 강좌에 참여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은 대학에 가지 못한 일반 사람들도 대학의 여러 가지 강좌들에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에요. 이 교육 모델이 미국에선 굉장히 크게 성공했고 가장 유명한 묵 업체 3개를 말하자면 edX, 코세라, 유데시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도 미국의 이런 성공의 고무를 받아 몇 년 전에 한국형 묵인 K묵을 출범시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제공해줄 대학들을 선정하고 강좌를 만들어줄 대학에 1억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K묵을 준비했을 때 10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강좌 제작비로 10억이 책정되었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 K묵을 만들 때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신 분이 제 대학원 선배시거든요. 제가 4, 5년 전쯤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묵이란 모델이 핫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K묵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라면 이건 아직도 한국에선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입시 전문가께서 묵 강의를 활용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훈련을 하자고 말씀하셨던 건 무슨 말이냐면 대학 수준의 강좌를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보고 지식을 쌓는 훈련을 해보라고 조언을 주신 거예요. 공부가 뭐니 방송이 이래서 엉망이란 겁니다. 그냥 내뱉는 것 같아요. 아무 말 대잔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묵을 제안해주면 그게 뭐 있어 보입니까? 아니, 대학 수준의 강좌를 왜 중학생이 봐야 합니까? 지식을 쌓는 훈련을 중학생이 왜 대학 강좌를 보면서 해야 돼요? 입시 전문가는 입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지식을 쌓는 것은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교과서를 중심으로 쌓는 겁니다.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식들을 온전히 학습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 교과서를 제쳐두고 대학 강좌인 묵을 중학생에게 활용하라는 겁니까? 교과서의 학습 내용들을 전부 완전하게 학습하였고 그럼에도 시간이 남는다고 해도 묵은 중고등학생들이 활용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전문가 패널이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습관적으로 조언으로 주시는지를 생각해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꺼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언을 줘야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엉터리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IQ로, 고등학교 때는 HQ로 공부한대요. HQ는 엉덩이 힘이고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맞다고 하면 중학교 때엔 IQ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때엔 책상에 오래 앉아 끈기 있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엉터리인 거예요. IQ에 관해선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으니 IQ로 공부한다는 건 엉터리라고 간략히 일축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공부를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부를 엉덩이 힘으로 한다고 어른들이 저렇게 조언을 해버리면 이제 아이들은 죽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이제 공부만 해야 돼.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아이가 학습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 공부할 수 있나요? 학습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짜증나고 좌절감이 들어서 공부를 계속 못합니다. 공부를 계속 하면서 학습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내가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나의 학습 목표가 분명해서 예컨대 자곡마을에 있는 엄마표 영어 큰 아드님처럼 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꼭 가고 말겠어 하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 때 엉덩이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점점 학습 시간을 늘려서 학습하는 훈련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기계도 아니고 공부 시간을 점점 늘린다는 거 엉터리인 겁니다. 기계야 타이머를 설정하면 작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어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까? 공부 활동에 의미가 있고 보상이 있으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지 무작정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학습 지구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몰라요? 그러면 학습 지구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셔야지 점점 공부 시간을 늘리라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시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전교 2, 30등과 전교 1등은 공부 시간에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전교 2, 30등과 전교 1등은 공부 시간에서 차이가 없다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힘으로는 전교 1등을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등수 차이가 왜 나는가? 공부 성향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또 아무 말인 거예요. 이분이 하신 설명으로 비춰보자면 공부 성향은 공부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며 수학 문제 푸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악 들으며 공부하는 것을 하나의 공부 성향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니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을 찾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데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 근데 설명을 못 해주시죠. 이분은 공부에 관한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요.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하든 춤을 추며 공부를 하든 완전학습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공부 시간이 같은데 등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부 성향 차이가 아니라 학습자가 완전학습에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못했는가 그 차이예요. 완전함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이르지 못했는가, 100%를 완성했는가 아니면 95%로 끝났는가 그 차이입니다. 나는 100%를 달성했는가 아니면 달성하지 못했는가를 아는 메타인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유무에서 등수가 갈리는 겁니다. 공부 성향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성격의 차이로 인해 공부 성향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학습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공부 성향이 다를지언정 학습을 완성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등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마다 킬러 문제 하나를 정복하라는 조언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 선생님의 조언들은 지금까지 나쁘지 않았었는데 공부 관련한 영역에서는 이렇게 엉터리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중3 아이가 벌써부터 킬러 문제를 공부해야 합니까? 킬러 문제는 수능 수학 시험에서의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말합니다. 한국평가원에서 수학시험 변별력을 위해서 만든 한국형 문제입니다. 의미 없는 쓰레기 문제예요. 단지 평가를 위해서 아이들 줄 세우기를 잘하려고 등수를 잘 매기려고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이 킬러 문제를 맞춰내려고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킬러 문제는 정말 없어져야 하는 폐단입니다. 킬러 문제를 맞춰내려면 수십 개의 수학 개념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들을 서로 자유자재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개념 원리 지식들의 근거에 문제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 개념들을 자유자재로 끄집어내고 조합할 수 있는 마에스트로가 되어야 킬러 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이름이 킬러잖아요. 학생들 보고 맞히라고 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한숨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킬러 문제를 맞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기는 수학 개념 원리 내용들을 모두 명확히 완전 학습하고 나서 마지막에 킬러 문제 풀이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킬러 문제 풀이 연습은 고3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3 아이에게 킬러 문제 하나씩 정복하는 공부를 하라고요? 이런 조언을 하시는 건 공부에 대한 상식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분이 수학 교사였다면 이런 조언을 안 했을 거예요. 이분은 국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죠. 아니 국어를 가르치신다고 하더라도 공부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조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검증되지 않은 조언은 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킬러 문제를 당연히 안 풀어보셨을 테고 그렇다면 킬러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조언을 공부해보면 어떤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전 리뷰 영상에서 이제 공부가 뭐니를 리뷰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 이렇게 화가 좀 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공부법은 믿고 걸으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리뷰를 그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번 방송을 리뷰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걸 저 같은 사람이 짚어주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방송엔 검증 절차가 없잖아요. 논문은 책과는 달리 논문 검증 절차가 있어서 우리는 논문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데 책이나 방송은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가진 신뢰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리뷰는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교육적 메시지가 없는 무의미한 방송을 리뷰하진 않겠지만 이번 방송에서처럼 오류가 많아 꼭 짚어줘야 할 것 같은 방송편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방송이나 책을 보시고 진짜를 좀 알고 싶다, 과연 그 내용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검증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리뷰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검토하고 여러분 대신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